내용이 지금 요 책은 좀 짧게 서술되어 있는데 내용이 깊어지면 너무 깊어지고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왜냐면 영문법 같은 거 생각하면 돼. 문법. 우리 문법 처음 배울 때 일단 외워야 되죠. 그 예문들이랑 같이 그냥 쭉 외워야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외워서 시험을 쳤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거를 나중에 지나고 나서 영어 문장을 막 해석하다 보면 그 영문법 하나하나가 어렵진 않죠.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좀 어려운 게 많고 외워야 될 게 많아요. 일단은 암기 파트야. 근데 내가 이거를 다 배우고 뭐 할 수 있다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것까지 다 배우고 와서 돌아와서 보면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당연한 내용들이거든? 그래서 일단 처음 볼 때 조금 받아들이기 헷갈리더라도 그냥 일단 외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외우면 돼. 자, 일단 과학의 기초부터 볼 거고 자연세계의 시간과 공간부터 볼 거예요. 내용부터가 좀 영문법 같아요. 그쵸? 일단은 외울 건데 자, 우리 규모라는 단어가 통합과학에서 지금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규모. 자, 규모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써? 규모. 무언가의 크기를 의미할 때 쓰죠. 큰 거, 작은 거. 그치? 자, 여기서의 규모다라고 하면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크기의 범위를 우리가 규모라고 할 거야.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크기의 범위다. 일단 단어의 정의는 그런데 자, 그래서 자연의 다양한 공간 규모와 시간 규모에서 수많은 현상이 발생한다 적혀 있는데 밑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볼게요. 미시세계랑 거시세계로 나눌 거야. 요 규모를 미시 그리고 거시세계로 나눌 건데 요 미시세계의 미자는요, 여러분 미미하다 이게 무슨 뜻이야? 미미하다? 미미하다 커요? 작아요? 아주 작고 하찮아요. 그쵸? 엄청 작은 것들을 우리가 미미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미미하다가 그 한자거든요? 그 미미하다의 미자예요. 아주 작은 세계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시세계라고 부를 거고 거시세계는 거대하다 할 때 거자예요. 커다랗다는 거예요. 커다란 세계를 거시세계라고 할 거야. 오케이? 일단 단어 뜻 됐어요? 자, 그래서 미시세계 보시면 원자, 분자, 이온처럼 아주 작은 규모의 물질 또는 자연현상을 우리가 미시세계라고 한다. 거시세계는 사과나무, 태풍, 지진, 천체와 같이 큰 규모의 물질 또는 자연현상을 의미한다. 일단 쓰여 있어요. 조금 더 밑에 자세히 읽어보면 미시세계는 시간 규모로 나노초 이하, 공간 규모로 나노미터 이하, 거시세계는 시간 규모 초나 분, 공간 규모 미터나 천문단이 되어 있거든? 자, 근데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그게 아니라 일단 느낌 먼저 볼게요. 미시세계는 내가 나의 경험으로 느낄 수 없는 것들이야. 내가 나노초라는 시간을 느낄 수 있어요? 나 1초 지나가는 거 정도는 1초는 파악할 수 있어. 나노초가 지나갔다를 파악할 수 있어? 우리가 느끼지도 못한 사이에 지나갈 거예요. 나노미터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저게 얼만지도 모르겠지만 내 눈으로 못 보는 건 알겠지. 너무 작단 말이야. 내가 실제로 경험하기에 너무 작은 거. 근데 경험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 그치? 경험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것들 미시세계로 들어가요. 근데 거시세계는 내가 직접 볼 수 있어. 내가 볼 수 있는 공간. 내가 느낄 수 있는 시간.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천문단위까지 넘어가면 이제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커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넘어서서 더 커다란 것들을 거시세계라고 한다. 오케이? 미시세계랑 거시세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나노초 이하, 나노미터 이하라는 저 단위가 뒤에 문제 풀 때 가끔 나올 거예요. 나노초랑 나노미터. 그래서 요거 하나만 뒤에 문제 풀 때 사용해야 되니까 하나만 외워주시고 자, 미시세계 예시 보시면 세슘 원자의 반지름이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래요. 얼마나 작은지 감도 안 와요, 그쵸? 그 다음에 세슘 원자에서 방출된 빛이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10승 초래요. 내가 저 시간이 지나간 걸 느끼진 못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거시세계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 약 465억 광년, 우주의 나이 약 138억 년. 물론 얘네도 감은 안 오지만 엄청 커다랗잖아. 커다란 것들 우리 거시세계로 넣어줄 거야. 할 수 있겠죠? 미시거시. 됐죠? 자, 그래서 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에서 요 옆에 먼저 하자. 자, 옆에 작은 1번 먼저 할 건데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미시세계 측정 사례랑 거시세계 측정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자, 미시세계 측정 사례 먼저 보면 시간은 원자시계라는 거 이용할 건데 이 원자시계는 원자가 흡수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를 측정해서 수십억 분의 1초까지 나타낼 수 있대. 그리고 요거는 이 원자가 흡수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일정하니까
바뀌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의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원자 시계를 이용해서 수십억 분의 1초 내가 느끼기 너무너무 어려운 작은 초까지 나타낼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공간 보시면 원자 힘 현미경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작은 걸 것 같아, 원자라니까. 흑연 표면에 탄소 원자를 촬영할 수 있대. 내가 실제로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이 원자의 현미경이라는 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탄소 원자를 촬영해서 그 원자의 크기를 측정해 볼 수 있어요. 아주 작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거시세계 측정 사례는 화석이나 주변 암석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을 이용해서 화석이 생성된 시기를 알아내는 거. 그치? 요거는 우리 거시세계에 해당할 거예요. 화석이 생성된 시기, 거시세계에 해당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공간은 달 주변을 도는 탐사선에서 레이저를 쏜대. 달 주변을 돌고 있는 탐사선에서 쏘아서 지구랑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거야. 여기 지구 있고 달 있고 탐사선이 있었는데 얘가 레이저를 쏴. 그래서 이 레이저를 쏘면 빛의 속력은 정해져 있으니까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주 망원경으로 얻은 천체의 나이와 거리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그쵸? 요런 것들은 거시세계에 해당한다.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길이와 시간의 현대적 측정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길이와 시간의 현대적 측정 되어 있으면 현대적이라는 건 지금이지. 현대적 측정이랑 옛날에 측정한 거랑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니까 우리가 현대적 측정에서 이야기하겠죠.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눈으로 관찰 가능한 거시세계의 측정에 머물렀어. 내가 실제로 관찰 가능하고 경험 가능한 거. 자, 그래서 지구의 자전 주기를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했대. 지구 한 바퀴 자전하면 그거 몇 시간이에요? 지구 자전 한 바퀴 하면 몇 시간이야? 지구 한 바퀴 자전하면 24시간이죠? 알고 있죠? 그치? 지구의 자전 주기를 기준으로 24시간을 만든 거야. 그쵸? 그거 24등분 해가지고 1시간이다 라고 나타낸 거예요. 그걸 또 60등분해서 1분이다 라고 나타낸 거잖아. 그치? 자, 이게 과거였고 우리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우리 현대적으로는 이거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현대적으로는 요 밑에 시간의 측정이 있는데 1초에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한대요. 자, 요 숫자는 몰랐어요. 9번이 아닌 것만 알면 돼. 몇십억 번, 수십억 번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90억 번 정도, 수십억 번으로만 알고 시간의 측정은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할 거야. 그리고 이 원자의 진동 가지고 나타낼 거예요. 현대에는 이걸 이용해서 정밀한 시간 측정을 한다. 변하지 않잖아, 얘는. 이 진동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하면 항상 언제 우리가 측정해도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요걸 이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이렇게 측정하고 그거 말고 길이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현대적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빛을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대. 빛의 속력은 일정해요. 자, 그래서 빛의 속력이 일정함을 이용해서 빛이 진행한 시간을 잴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물체에서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빛을 비교할 수도 있어. 내가 여기서 레이저를 쐈어. 얘가 갔다 오는 시간 측정해서 길이를 잴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빛을 이용해서 길이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성의 위치 확인 시스템, 우리 GPS는 들어보신 적 있죠? GPS. 자, GPS 이용해서 넓은 영역에서도 잴 수 있고 몇 미터 간 미세한 이동 거리도 측정할 수 있어요. 요런 거 이용해서 현대에서는 이렇게 길이랑 시간을 측정하고 있다. 할 수 있을까? 자, 요게 현대적인 측정 방법이에요. 과거와 다르게 발달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정밀하게 정확하게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측정기술 발달하게 되면 우리한테 좋은 점이 뭐냐? 바이러스 눈에 보여? 안 보여. 그치? 바이러스는 우리 그 과학 실험실에서 쓰는 현미경으로 관찰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측정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현미경들이 발달하면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발견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은하 거시세계인데 엄청 커다랗죠. 저거는 사실 우리가 그냥 본 것만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웠는데 이것도 과학기술 발전하면서 외부 은하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과학이 많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공정, 의료진단, 우주탐사 전부 다 신기술들이에요. 현대에 사용하는, 그쵸? 다양한 분야에서 정밀 측정 기술이 활용되면서 과학기술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괜찮죠? 어렵지 않지?
요 내용들이고, 자, 그 다음에 옆에 전자현미경 이야기 나와 있어. 과학 실험실에서 쓰는 현미경은 광학현미경이라고 해요. 빛을 이용할 거거든? 요 전자현미경은 그 전자를 이용한 현미경이라서 조금 더 작은 범위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투과전자현미경이랑 주사전자현미경 나와 있는데 저거는 우리 생명과학을 하시게 되면 고등학교 2학년 할 거고, 전자현미경이 있다 정도만 알면 돼. 그리고 전자현미경이랑 광학현미경 중에 누가 더 작은 거 볼 수 있다? 전자현미경이 조금 더 작은 거 볼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광학현미경보다 전자현미경이 더 높은 배율과 분해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더 작은 것까지. 이게 전자현미경이고 광학현미경은 아니다. 그리고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에 가시광선의 파장을 이용한다 되어 있어요. 빛을 이용한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정리해 줄게요. 되실까요? 자, 요게 첫 번째 이야기인데 어렵진 않죠? 그냥 요 이야기들을 했고,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거야. 기본량과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또 단어가 새로 하나 나와요. 물리량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 물리량이라고 하면 시간이나 온도, 거리나 질량과 같이 측정해서 대상을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양들을 얘기할 거야. 측정해서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시간, 우리 몇 초가 지났는지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요. 길이, 이게 몇 미터인지 나타낼 수 있어. 질량, 몇 킬로그램인지 나타낼 수 있고요. 지금 바깥 기온이 몇 도인지 숫자로 측정 가능해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할 거야. 측정 가능한 것들. 근데 뭐 내가 기분 좋은 정도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아니지. 그런 것들 말고 내가 정말 측정해서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야. 자, 이 물리량을 우리가 크게 기본량이랑 유도량으로 나눌 거예요. 우리 그리고 요 앞에 이제 일단 기본량 먼저 나와 있는데, 기본량이라고 하시면 여러 가지 물리량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양이다. 일단 이게 정의야. 이게 정의고요. 얘의 특징은요, 다른 물리량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없어.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뒤에 유도량이랑 비교하면 괜찮거든요. 일단은 다른 물리량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없는 고유한 양들을 우리가 기본량이라고 한다. 제일 기본적인 양이다. 해서 예시 보시면 길이, 시간, 온도, 질량, 전류, 물질량, 광도 있어요. 요 7가지 외워주셔야 돼요. 뭐 있는지. 길이, 시간, 온도, 질량, 전류, 물질량, 광도까지 있어. 자, 그리고 얘네 단위를 우리가 내가 책상을 주문하는데 나는 센티미터로 생각을 하고 150짜리 책상을 시켰어. 근데 주문 받는 곳에서 밀리미터로 제작해주는 곳이었던 거야. 미니어처 책상인 줄 알고 요따만한 거 줬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단위를 통일을 해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단위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단위를 우리가 국제 단위계 SI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단위를 이용해서 이 7가지 기본량의 단위를 나타낼 수 있어. 물론 다른 단위도 있어요. 저기 써져 있는 거 말고.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단위가 요거라는 거야. 우리 전부 다 일단 요걸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 일단 길이부터. 길이의 단위는 미터예요. 괜찮죠? 시간의 단위는 초. 오케이?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자, 요거 3개까지는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온도, 켈빈이라는 온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켈빈이라는 온도 이제 절대 온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온도는 켈빈이란 단위를 이용을 한다. 그래서 섭씨 0도 같은 경우는 이제 273켈빈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있고, 그 다음에 광도라고 하면 무슨 뜻일 것 같아? 광도? 뭘 측정한 걸 것 같아? 빛을 측정한 것 같지? 빛의 세기를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양초가 영어로 뭐야? 몰라? 캔들이죠. 그 캔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에서 따온 단위예요. 칸델라. CD 이용해서 나타내요. 요게 단위야. 칸델라라는 단위를 광도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류는 암페어라는 단위로 표시할 거예요.
저 친구는 이제 여원이는 중3이라서 근데 여러분은 모르죠 아직 전류 여기 중2거든 그래서 전류를 모르는데 우리 일단 전류라고 하면 전기가 흐르는 거야 전기의 흐름 그래서 단위는 암페어라는 걸로 나타내실 거고 여러분 그 특강으로 열린 7단원에서 요거에 관해서 배울 거예요 일단 요런 거 있다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질량이라는 거 있어요 저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화학 가시면 아마 배우시게 될 건데 몰이라는 단위는 안 써도 돼요. 이거야. 1몰이라고 하면 약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의미를 할 거예요. 저거를 어디다 쓰냐? 우리 탄소 원자 1개, 2개, 3개, 4개, 3개 너무 어렵죠? 그럴 때. 너무 작은 애들 우리 못 세니까 그거는 아예 1몰이라는 개수로 아예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물질량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 단위까지 혹시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는 궁금하면 써놔도 되고 궁금하지 않으면 안 써놔도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기본량이랑 단위 괜찮아? 자 그러면 기본량 7가지 뭐 있었어?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4명인데 머리 왔다면 7가지 나오겠지. 먼저 길이, 또 시간, 또 온도, 광도 온도 내가 얘기했네 온도 그리고 또 길이 나왔고 광도, 온도, 시간 또 뭐 있어? 총 7개 있어요. 킬로그램 질량 나와야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아직 뭔지 잘 모르겠지만 물질량이라는 거 있었어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 다음에 전류. 전기 이야기 해줘야지. 많이 쓰잖아. 그쵸? 자, 이렇게 7가지 있고 그럼 단위는 각각 어떻게 될까? 전류의 단위. 알파벳 대문자 A 써줄 거고 읽을 때 암페어라고 읽으실 거예요. 우리 길이 읽을 때 M이라고 안 읽는 것처럼 암페어라고 읽으면 되고 물질량은 뭐였을까? 몰이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길이. 미터. 광도. 캔들에서 나온 거. 칸델라. 그 다음에 온도. 켈빈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시간. 세컨드. 초. 그쵸? 그 다음에 질량. 킬로그램. 외울 수 있을까요? 괜찮아? 집에서 몇 번 해보시면 그래도 금방 외울 거예요, 생각보다. 요거까지 외워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요게 기본량에 대한 이야기였어. 가장 기본이 되는 량. 물리량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량 7가지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보시면 유도량이라고 있어요. 유도량의 정의는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이라는 거야. 예시 보시면 쉬워요. 속력. 속력 우리 어떻게 구해? 속력? 어떻게 구해요? 시간분의 거리다. 알고 있죠? 시간분의 거리라는 거 배웠어요. 시간분의 거리면 단위는 어떻게 된다? 미터 퍼 세크로 나타낸다. 그쵸? 이 미터는 누구의 단위였어? 방금? 길이의 단위였어요. 그 다음에 초는요? 시간의 단위였죠. 기본량 2가지를 조합해서 우리 속력이라는 유도량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유도량이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기본량에서 다른 애들 가지고 만들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게 유도량처럼 조합해서 뭘 만들어내진 애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얘네는 얘네 각각이 고유한 양이라는 거예요. 얘네를 이용해서 유도량을 만들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유도량이야. 기본량 외에도 자연을 나타낼 때 속력, 부피, 농도 등의 물리량도 필요한데 얘네는 전부 다 유도량이에요. 그래서 유도량의 단위들은 각 유도량을 정의하는 데 사용한 기본량 단위의 조합으로 나타낸다. 미터 퍼 세크처럼. 속력 보시면 미터 퍼 세크 나와 있고요. 부피는 우리 어떻게 구해? 부피 어떻게 구해? 수학에서 배웠어요. 세제곱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단위 세제곱미터 나타낼 수 있어요. 넓이는 제곱미터 나타낼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밀도의 정의가 뭐였어? 밀도? 부피분의 질량은 정의는 아니지만 그렇게 구했었어요. 그쵸? 부피분의 질량,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단위 부피당
세제곱미터 분모에 들어가 있고요. 질량 분자에 들어가 있어요.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나타낼 수 있어. 전부 다 유도량인 거 맞죠? 할 수 있겠지? 괜찮아요? 그리고 이 옆에 유도량의 단위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우리 넓이 정도만 일단 기억해 둘게요. 나머지는 점점 배워야 되는 거라서. 됐을까?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단위의 접두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m는요 몇 밀리미터야? 100. 아이씨 1m는 몇 센티미터야? 100. 그럼 몇 밀리미터야? 만. 왜 이래? 천이에요 얘들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1cm가 10mm니까 1m는 1000mm다. 됐지? 자, 그 다음에 1km는 그러면 몇 미터야? 1000. 알고 있죠? 맞아? 자, 그럼 내가 1g이 몇 밀리그램이야? 몇 밀리그램일까? 느낌상? 저거 왜 했겠어? 얘가 1000이니까 했겠지. 맞아? 그럼 1kg은 몇 그램일까? 여기도 1000이라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걸 나타내주는 게 요 앞에 붙은 밀리, 킬로 이런 애들이네. 맞아요? 그램, 밀리그램, 킬로그램, 미터, 밀리미터, 킬로미터. 맞아요? 얘네를 우리가 단위의 접두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이게 단위의 접두어예요. 자, 측정하는 물리량의 크기가 아주 크거나 작을 경우에 이들의 크기를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단위 앞에 접두어 기호를 함께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부터 우리 집까지의 거리를 집은 미터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부산, 해운대까지의 거리를 미터로 나타내는 사람 있어요? 잘 안 하죠? 뭘로 나타내 단위를? 킬로미터로 나타내야지. 그 정도면. 그치? 미터로 나타내면 너무 커지니까 킬로미터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인데 그럼 센티미터나 뭐 아니면 소수를 이용한 미터 정도로 나타내야지 킬로미터 가지고 쓰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접두어를 사용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접두어들의 예시가 밑에 쭉 나와 있고요. 사실 이거 외워주시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거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외울 거예요. 일단 그럴 건데,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 먼저 보면 작은 거 먼저 볼게요. 이게 기본이야. 그냥 미터 혹은 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다가 밀리가 붙으면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 돼요. 마이크로가 붙으면 10의 마이너스 6승 되고요. 나노가 붙으면 10의 마이너스 9승 돼. 그 다음에 피코가 붙으면 10의 마이너스 12승 돼요. 위에 붙은 숫자들이 3의 배수네요. 외울 수 있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오케이?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순으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됐어요? 괜찮아? 이 밀리는 우리 알고 있지? 그 다음으로 작은 게 마이크로야. 그거보다 더 작은 게 우리 공간 규모나 시간 규모에서 나노초, 나노미터 얘기했던 나노예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작은 거 우리 피코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10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승대.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사실 이건 나학생들이 조금 더 잘 알긴 하는데 킬로바이트 들어본 적 있어요?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너네 핸드폰 용량 얼마야? 몇 기가야? 할 때 그거. 그 기가바이트, 그 기가야. 외장하드 같은 거 혹시 뭔지 알아요? 외장하드 몇 테라짜리 쓰니? 라고 물어볼 때 그 테라예요. 오케이?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순으로 커질 거예요. 그리고 얘는 10의 3승, 10의 6승, 10의 9승, 10의 12승배야. 얘네도 3, 6, 9, 12. 외울 수 있겠죠? 괜찮아? 외울 힌트는 다 줬어요. 이제 외우시면 돼요. 자, 작아지는 거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있고 10의 마이너스 3승, 6승, 9승, 12승까지. 그 다음에 커지는 거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있고요. 10의 3승, 6승, 9승, 12승 있다. 요거까지 외우시면 돼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좀 덜 써요, 사실. 그 중에서 우리 그나마 많이 본 게 요거 센티. 센티미터 할 때 그 센티예요. 센티미터 1미터는 100cm였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너네 이 마이너스 승을 아니 혹시?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라고 하면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1승이다 라고 하면 10분의 1을 의미해요. 얘는 100분의, 그러니까 10의 제곱분의 1을 의미하는 거야. 얘는 뭐 10의 6제곱분의 1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렇게 돼요. 이거는 요거 말고 다른 데서도 다 수학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마 배울 건데 모르는 거 같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요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게 0.01m가 1cm다 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센티 다음에 대시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1승이고요. 그 다음에 데카에서 10의 1승, 헥토에서 10의 2승이에요. 요건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걸 많이 본 적이 없어서 요거는 이거 먼저 외우고 나 머릿속에 공간 남았을 때 그 다음에 천천히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결국은 외워야 되긴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외우면 돼요. 됐죠? 자, 요걸 우리가 단위의 접두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리량의 크기가 아주 크거나 작은 거 우리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사용하는 거더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 자, 그래서 우리가 물리량 그리고 그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 됐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다음 이야기는 과학적 측정 표준의 유용성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측정 표준이라는 단어가 우리 처음 나오는데 측정 표준 하기 전에 측정이랑 어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거야. 측정은 무슨 뜻이야? 알고 있는 단어들. 측정은 무슨 뜻이야? 재는 거. 맞아. 자들고 재는 거. 스탑워치 가지고 재는 거. 그게 측정이야. 어림은 뭐야? 대충 되는 거. 맞아. 자 없이 이거 몇 센치 정도 돼 보여? 지금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쵸? 자, 근데 우리 사실 측정이라는 건 맞아요. 여러분 알고 있듯이 실제로 뭔가 그 도구를 가지고 실제로 직접 재는 거, 수치를 내는 거, 이걸 측정이라고 해. 어떤 대상의 물리량을 기준이 되는 양과 비교해서 수치와 단위로 나타내는 거 되게 어렵게 나타나 있는데 그냥 자 들고 직접 재는 거, 저울에 직접 달아보는 거, 스탑워치 들고 직접 재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체의 질량, 길이, 부피 등 어떠한 양을 재는 활동을 우리가 측정이라고 해요. 재는 활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양을 측정할 때는 적절한 측정 단위랑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부터 해운대까지의 거리를 재고 싶은데 30cm 자 들고 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측정 단위 그리고 측정 도구 사용해줘야 되고 어림이라고 하면 이게 몇 cm 정도 될까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활동이라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림은 그것보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야기해줄 거야. 측정 도구 없는 건 맞는데요.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거.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값을 얻는 걸 우리가 어림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 그 15cm 자에 단위가 어디까지 나와 있어? 밀리미터까지 나와 있죠. 알고 있죠. 그래서 밀리미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자를 봤는데 이게 한 칸 1mm라고 해볼게. 자를 봤는데 한 요 정도였어. 길이가. 그러면 우리 이거 2mm라고 읽어? 3mm라고 읽어? 아니면 2.5라고 읽어? 2.5라고 읽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눈금 사이에 있으면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죠. 확실하게 정확하게 2.5라는 걸 내가 알아서 2.5라고 하는 게 아니라 2랑 3 사이 가운데쯤에 있어서 2.5라고 한단 말이야. 그게 어림인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얘를 잴 수 있는 밀리미터보다 작은 단위가 정확하게 나타난 자는 아니야. 내가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근데 2.5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거보다 작은 거 재고 싶으면 눈금이 더 정확한 자를 가져와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게 어림의 의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논리적인 추론으로 근사값을 얻는 거야. 때려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보고 60cm? 70cm? 50cm 이러고 있는 거 말고 적어도 30cm 다 갖다 놓고
30cm 자랑 같이 비교하면서 대충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대략적인 값을 가늠하는 건데 그럼 이 어림을 어디다 쓰냐? 일단 어림을 이용해서 대략의 결과를 예상하고 실험 세팅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얘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니까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어떻게 실험해야 됩니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걸 잴 때도 정확한 도구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내 실험 세팅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길이나 뭐 시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거 확인하려고 실험 장치나 과정 알맞게 설계할 수 있다. 여기 이런 거. 요런 데다 어림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림을 하려면 내가 방금 이게 4개, 5개. 자, 이게 5mm야. 1mm씩 나와 있는 거랑 이 길이를 잴 때 아니면 한 칸이 5mm인 거. 둘 중 어떤 걸 이용해서 잴 때 이 길이를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어림할 수 있을까? 그래도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어림할 수 있지 않겠어? 그렇지 않아? 이건 뭐 2에서 3 정도,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데 얘는 적어도 2랑 3 중간에 있어요는 알 수 있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그리고 내가 지금 이 5mm를 이만한 걸 잴 때 이걸 사용할지도 나의 경험에서 우러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적절한 단위랑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측정을 많이 해봤을수록 이 정도 길이면 이자를 가져올지 내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어림할 수 있어. 맞아? 그래서 적절한 단위랑 도구를 사용한 측정 경험이 많을수록 더 정확하게 어림할 수 있다. 이거 밑줄 끌 것까지는 아니다. 이 정도. 사실 상식적인 내용인데 그냥 문제가 나와서 강조해봤어요.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이렇게 측정할 때 정확한 길이 측정을 위한 노력 한번 보고 갈게요. 길이를 잴 때 우리가 1m라는 기준이 있어요. 지금 자를 이용해서 쓰고 있지. 근데 이게 과거에는 18세기 말에 지구의 북극에서 적도까지 길이의 1000만분의 1을 1m라고 정의했대요. 어쨌든 우리 거시세계를 이용해서 길이를 정의를 했었어. 정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지나가면서 1m가 얼마예요? 라고 할 때마다 북극에서 적도까지 길이의 1000만분의 1입니다 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걸 이용해서 잴 수가 없으니까 이 길이로 기준이 되는 자를 만들었어. 그 자를 우리가 원기라고 했어요. 1m를 나타내는 원기라는 자를 만들었었어. 자, 그런데 얘는 실물이야. 실제 자란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망가질 수 있어요. 좀 끝이 부서질 수도 있고, 그치? 그러면 이 원기가 손상될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미터가 달라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내가 지금 잰 미터랑 100년 뒤에 잰 미터랑 100년 전에 재 미터가 다 달라. 말이 돼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정확한 게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지금은 빛이 진공해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이동한 거리를 1m라고 정의했대요. 이번에도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3억 정도, 약 3억분의 1 정도 이동한 거리를 1m라고 정의했다. 누가 이동한 거리? 빛을 이용해서 정의를 했다. 길이. 현대에는 빛을 이용한 거다까지는 기억할게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우리 측정이랑 어림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밑에 이제 측정 표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측정 표준은 어떠한 양을 측정할 때 변하지 않는 하나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며 정해진 단위를 일관되게 사용해 표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측정 표준을 안 지켰을 때 사람마다 측정 기준이 달라져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했던 거 나는 150cm짜리 그 책상을 주문했는데 150mm짜리 책상이 온 거야. 미니어처용으로.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측정 표준을 지켜서 같은 일관된 단위를 통일해서 사용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측정 표준은 우리 방금 봤던 국제 단위계 그 SI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온도는 국제 단위계로 어떤 단위를 써? 온도? 켈빈이라고 읽을 거예요. 켈빈 쓸 거야. 오케이? 자, 켈빈 온도를 사용하는데 우리 뉴스나 아니면은 뭐 일기예보에서 온도 나타낼 때 어떤 단위 써요?
도 쓴단 말이야. 섭씨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측정 표준 섭씨 이용해서 기온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맞아? SI 단위계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케이? 상관없어. 오히려 여기다가 온도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측정 표준이 뭐니? 실제로 사용하는 측정 표준 단위가 뭐니라고 했는데 저 딱 켈빈 쓰면 안 돼요. 여기다가 켈빈 쓰고 이거 맞냐고 물어보면 틀렸다고 해야 돼. 우리 켈빈으로 기온 나타내는 적 단 한 번도 없죠? 우리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오늘 온도가 30도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오늘 온도가 30이야 라고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전부 다 섭씨로 생각할 거잖아요. 켈빈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게 측정 표준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미세먼지의 농도 하시면 농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소리의 세기 보면 데시벨 이용하고 있어요. 자, 미세먼지의 농도 부피분의 질량으로 나타낸다라는 건 기본량이 아니라 유도량에도 우리 측정 표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단지 기본량이든 유도량이든 통일된 거 쓰자라는 거야. 나는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썼는데 갑자기 누가 어디서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소리의 세기 나타내는 거 데시벨 쓰고 있어요. 그쵸? 이거는 아예 우리가 새로 그 기본량이랑 유도량 우리 배웠던 그거 말고 아예 새로 단위를 붙여줬지. 이런 단위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뭐 우리 그 헤르츠 같은 것도 우리가 아예 단위를 새로 붙여준 거잖아. 새로 붙여준 단위들 기본량에서 조합한 단위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단위들 측정 표준이 활용된 사례로 골라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어? 괜찮아요? 뭐 이상해? 아니야?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작은 거 과학은 암기다 나와 있는데 제발 암기예요. 암기라고. 외우셔야 돼요. 일단 외워야 돼요. 자, 측정하여서 대상을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양을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야.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기본이 되는 걸 기본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본량을 이용해서 유도된 걸 우리가 유도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야. 물리량, 그 다음에 기본량, 기본량, 유도량의 정의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유도량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부피 같은 거요, 속력 같은 거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단위다, 유도된 그 물리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그 밑에 시험에 잘 나오는 보기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잘 나오는 보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길이, 시간 같은 다른 물리량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없는 길이, 시간은 다른 물리량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없는 고유한 물리량이다. 맞는 지문이죠? 우리 다른 물리량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없는 고유한 물리량이 누구야? 무슨 양이야? 물리량 중에서? 기본량이죠? 그리고 길이랑 시간은 기본량이 맞죠? 자, 그 다음에 단위로 미터/세크랑 세제곱미터 사용하는 유도량은 각각 속력과 부피이다. 요거는 뭐 알고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림은 어떠한 양을 추정하거나 대략 가늠하는 일로 과학 실험 등에 사용되지는 않는다. 아니야, 사용한다고 했어. 어림 통해서 대략의 결과 예상하고 실험 설계에 알맞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림 실험에 사용되는 행위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돼요? 괜찮아?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거, 물리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좀 챕터가 바뀌어요. 실제로 아마 수단전이 바뀔 거야. 자연의 변화 측정과 현대 문명 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신호랑 정보가 있네요. 신호는 우리 뭘로 써? 신호라는 말을 언제 써? 신호가 뭐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신호가 뭔지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쵸? 우리가 신호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할 때는 인간을 둘러싼 자연의 변화가 전달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지진파, 빛, 소리, 힘, 압력, 온도 같은 거 있대요.
일단 이게 신호의 정의예요. 이게 신호의 정의야. 그러니까 신호는 누군가 준 거야. 너네한테. 맞아? 내가 받아들인 거야. 그럼 정보는 뭐냐? 이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우리한테 의미 있는 걸로 만든 거예요. 이 빛의 세기가 어느 정도다. 이 지진파가 어떤 형태였고 세기는 어느 정도였다. 압력이 어느 정도 됐다. 오늘 밖에 기온이 어느 정도다. 나한테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든 걸 우리가 정보라고 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신호랑 정보라는 걸 과학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요 신호라는 걸 좀 또 나눌 거예요. 아날로그 신호랑 디지털 신호로 나눌 거야. 아날로그 하면 무슨 뜻이야? 아날로그? 언제 아날로그라는 걸 써요? 최신 거에 쓰니 옛날 거에 쓰니? 옛날 거에 쓰죠, 아날로그. 실제로는 그 아날로그라는 뜻이 물리량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를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지털 신호는요, 불연속적인 신호를 디지털 신호라고 할 거야. 자, 물리량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아날로그 신호는요, 실제로 우리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거, 소리, 빛, 지진파, 온도 변화 같은 거, 온도 변화가 35도 다음에 36도로 올라가요? 아니요. 연속적으로 점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36도에 도달을 하는 거지, 그치? 그냥 35 다음에 끊기고 36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애들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디지털 신호는요, 35 다음이 36인 거예요. 예시 보시면 우리 시계에서 숫자로 시각을 표시한 거 1분 다음엔 2분이야. 그쵸? 1.6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1분 다음엔 2분이고요. 물론 초라는 단위를 따로 사용하긴 하지만 1분 다음에 2분, 그다음에 2분 다음에 3분. 이거 디지털 신호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0과 1의 이진수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그 막 디지털 배경 이런 거 하면은 막 0이랑 1 막 쫙 있는 그런 배경들 혹시 본 적 없어? 그게 우리가 이진수 0이랑 1만 이용해서 나타낸 숫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0 같은 경우엔 0, 1 같은 경우에 1, 그 다음에 2 하시면 1, 0 이게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 하면 1, 1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이진수라고 하는데 딱딱 끊겨 있어요. 얘네를 우리가 디지털 신호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모스보호도 디지털 신호에 해당을 해요. 여러분 그 SOS 모스보호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요? SOS가 왜 SOS인지 알아? 뭐의 약자인지? 사실 뭐 딱히 약자는 아니고요. SOS가 모스보호로 이렇게 쳐. 엄청 급할 때 이렇게 치고 그냥 튀는 거야. 그렇게 치려고 나타낸 게 SOS예요. 거기서 나온 거거든? 모스보호 그럼 치는 거, 끊긴 거, 그 다음에 길게 치는 거. 세 가지밖에 없죠. 맞아? 그거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 이 디지털 신호에 해당할 수 있겠죠? 예시들 괜찮아? 자, 그러면 아날로그 신호랑 디지털 신호 중에서 누가 정보의 양이 더 많을까? 정보의 양? 온도 같은 경우에 변하면 연속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변할 거야. 그 연속을 표현하는 게 빠를까? 아니면 35 다음에 36이 빠를까? 35 다음에 36이 훨씬 빠르고 간편하죠. 맞아요? 그리고 정보의 양도 훨씬 적어요. 맞아?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연속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 음성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용량이 너무 커. 그리고 연속 중에서 뭐 하나 살짝 끊기면 망가지는 거잖아. 그치? 손상이 쉬워요. 대신에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에는 35 다음에 36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을 이제 없앤 거지. 이게 디지털 신호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날로그 신호를 실제로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많이 사용을 하죠. 디지털로 변환하는 걸 우리가 센서 이용해서 할 거야. 센서 하시면 자연계에서 발생한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다.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우리가 센서라고 할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요. 지금 말을 할 때 너네가 듣는 내 목소리는 아날로그 신호지. 너네가 듣는 내 목소리는 아날로그 신호가 맞는데 이거 내가 영상 저장해서 보내드리죠. 그 영상에 저장된 정보는 아날로그야, 디지털이야?
디지털이잖아. 디지털로 변환한 거잖아. 그치? 지금 이 기계가 내 목소리를 지금 감지하고 있는 거죠. 나의 아날로그 신호, 이 목소리를 감지해서 디지털로,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디지털로 변환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센서의 역할이다. 센서에 예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쭉 보시면 돼요. 뭐 온도를 바꿔주는 거, 화학적인 것들 바꿔주는 거, 이런 아날로그 신호들을 디지털로 바꿔줄 거야. 자, 그러면 디지털로 바꾸면 장점이랑 단점이랑 다 뚜렷해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 내가 이거 녹음해서 너네한테 보내면 너네 언제든지 재생할 수 있어요. 그쵸? 언제든지 재생할 수 있고 전송도 편해요. 그냥 링크 보내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내는 소리, 이 연속적인 소리들 사실은 정보량이 어마어마할 건데 이거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어. 그쵸? 이게 장점이야. 근데 단점은 뭐냐? 그 녹음하고 나면 음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죠. 음질이 떨어질 수 있어. 왜? 손상이 된 거거든? 손상이 왜 되냐? 이게 아날로그 신호야. 그 다음에 센서가 변환한 디지털 신호예요. 같아요? 아니요, 다르잖아. 그치? 둘이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걸 다시 우리가 아날로그로 바꿔줄 때는 작은 것들 몇 개가 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맞아? 오, 지금 저 디지털 신호 가지고 연결을 쭉 해보면 요런 느낌일 거야. 요런 느낌일 거야. 그럼 지금 그려놓은 것만 봐도 여기 살짝 낮아지는 굴곡이 디지털에서는 없어졌죠. 정보에 손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디지털 신호의 단점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장점 하시면 정보 압축 가능하고요. 전송 가능하고요. 저장, 재생, 요게 다 편리해. 근데 단점은 뭐냐? 정보가 왜곡되거나 일부 잃을 수 있다, 손상될 수 있다. 왜곡과 손상이 단점이다.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어? 실제로 우리 디지털 기술과 현대 문명은 디지털 요새 많이 사용해요. 그 예시들 여기 쭉 나와 있는 거고 요거 읽는 건 여러분에게 자율로 맡길게요. 이거 내가 다 읽어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요 중에서 맨 밑에 요 스마트 그리드 기술 하시면 요 단어는 아마 처음 볼 거라 저거는 전력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사용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저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없을 땐 여기에 전기를 요만큼 공급했는데 남을 수도 있어. 그치? 그리고 여기는 요만큼 공급했는데 모자랄 수도 있잖아. 그 상태에서 끝나면 남은 전기 어떡할 건데, 그쵸? 이거를 여기로 다시 배분하기 위해서 그런 전산망을 만들어 놓은 거, 그걸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력을 잘 배분하려고. 여기 얼마나 남았다, 여기 얼마나 모자라다 이런 것들 이야기해주는 그런 망이다 해주시면 되고, 이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몇 번 문제에서 나올 거라서 단어 기억해둘게요. 됐죠? 자, 그래서 요 옆에 과학은 암기다에서도 아날로그 신호하면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연속적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라고 해요.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적인 신호를 우리가 디지털 신호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센서 하면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한 장치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보기 봐주시면 소리, 빛과 같이 물리량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를 디지털 신호라고 한다. 아니야, 어디가 틀렸어?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셔야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압력 센서는 누르는 힘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이다. 요거 상식 수준에서 풀 수 있겠죠?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는 정보 압축할 수 있어요. 그쵸? 잡음이 없는 선명한 신호를 만들어서 멀리까지 전송할 수 있어요. 장점 맞을까요? 좋은 질문이죠? 요 질문들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면 탐구 리포트에서 일상생활에서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사례 탐색하기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내가 오늘 같이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집에서 쭉 읽어보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 하시면 될 거고, 요 단위들도 싹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요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 표준을 사용하고 있다까진 알아야 돼. 요 단위는 나중에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가셔서 외우시면 되고, 각각 세부적인 건 일단 요렇게 쓴다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집에서 읽어는 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12쪽까지만 하고 쉴게. 12쪽에 필수 자료들이. 자, 자료 1번에 원자, 분자, 이온처럼 아주 작은 물체의 현상 무슨 색이에요?
작은 거. 미시세계라고 하죠. 괜찮아? 외우면서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사과나무, 태풍, 지진, 천체처럼 큰 물체나 현상은 뭐라고 한다? 거시세계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미시세계의 시간 규모 나노초 이하, 공간 규모는 나노미터. 자, 그 다음에 거시세계는 시간 규모 초나 분, 그 다음에 공간 규모는 미터나 천문 단위. 자, 옆에 OX 문제 한번 볼게요.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를 규모라고 한다. 이게 규모의 정의예요. 맞아요. 자, 나노초 이하의 시간 규모는 미시세계에 해당한다. 옆에서 봤죠? 맞는 말이고, 천문 단위는 거시세계에 해당하는 공간 규모이다. 맞는 말이고요. 세슘 원자의 크기는 거시세계에 해당한다. 거시가 아니라 미시세계. 원자의 크기는 미시세계에 해당을 할 거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밑에 자료 2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기억에 들어갈 거 뭘까? 킬로그램. 질량.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건 뭐예요? 길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들어갈 단위. 세컨드, 초. 자, 그 다음에 전류 암페어 있고요. 켈빈 단위 사용하는 거. 어떤 기분량이죠? 온도. 자, 그 다음에 물질량의 단위. 얘가 몰 사용할 거예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OX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물리량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리량을 기본량이라고 한다. 이게 기본량의 정의였어요. 그쵸? 기본량에는 길이, 시간, 온도, 질량, 전류, 물질량, 광도가 있다. 맞죠? 맞아요. 외워주실 거예요. 전류의 단위는 볼트이다. 전류의 단위 뭐였어? 대문자 A 쓰고 뭐라고 읽는다? 암페어라고 읽는다. 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때처럼 보이지?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기본량을 이용해서 도출된 물리량을 유도량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속력은 길이와 시간을 조합해서 나타낸 유도량으로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사용한다. 아니에요. 미터 퍼 세크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료 3번. 어떤 게 아날로그고 어떤 게 디지털이야? 1번이 아날로그고 2번이 디지털이에요. 자, 그러면 왜 1번이 아날로그 신호고 2번이 디지털 신호라고 생각했어? 왜? 맞아요. 아날로그 신호 연속적이죠? 얘는 불연속적이어서 아날로그 디지털로 나누는 거야. 연속적인지 불연속적인지. 자, 오른쪽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아날로그 신호는 자연계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신호로 물리량이 어떻게 변한다? 연속적으로. 그 다음 모스보호와 같이 불연속적인 신호를 어떤 신호라고 한다? 얘가 디지털 신호다. 센서는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신호를 감지할까? 아날로그일까 디지털일까?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를 하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장치이다 되어 있어요. 우리 방금 앞에는 전기 신호로 전환한 장치라고 되어 있었는데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라고도 할 수도 있어. 자, 다음 누르는 힘을 감지하는 센서 어떤 센서일까? 앞에 뭐 붙여주면 될까? 온도? 빛? 뭘까? 누르는 힘이 압력이죠? 압력 센서이다. 요 정도는 우리 상식으로 풀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신호를 이용하면 정보를 압축할 수 있고 잡음이 거의 없는 선명한 신호를 만들어서 원리까지 전송할 수 있을까? 아날로그일까? 디지털일까? 디지털. 여기까지 정리 괜찮을까요? 됐어? 자, 그러면 우리 10분 쉬었다가 5분부터 그 다음 페이지 셀파 세미나부터 같이 할게요. 자, 13쪽 내용 자체는 밑에 있는 건 일단 됐고 우리 센서가 뭐라고 했어? 센서가 뭐라고 쓰여 있었어? 3개. 아날로그 신호를 어떤 걸로 변환하는 거? 우리가 디지털 신호는 방금 문제에 쓰여 있었고
방금 책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여기 있다.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한 장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풀었던 문제 보니까 센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기 신호랑 디지털 신호랑 같은 건 아닌데요. 이 두 가지 서술이 다 맞는 이유가, 자, 신호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고 전송하는 과정 한번 보시면, 디지털 기기로 자연의 신호를 처리하는 과정, 일단 센서가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할 거야. 그래서 우리 책에는 센서가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 장치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전기 신호를 일정한 주기로 자르고 그 다음에 이진수를 표시해서 결국은 디지털 신호로 처리할 거죠. 맞아?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걸 전기 신호로 바꿀 거거든. 근데 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장치다라는 서술도 맞냐면 결국은 이 만든 전기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것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되어 있기도 한 거예요. 두 가지 문장 다 맞는 걸로 고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전기 신호를 일정한 주기로 자른다라는 게 얘를 가지고 전기 신호 만들고 쫙 잘라서 불연속적인 값으로 나타낼 거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만들 거고, 자, 그다음에 변환될 디지털 신호는 당연히 모든 정보를 기록할 수는 없어요. 분명 정보에 왜곡이랑 손상이 있다고 했어. 그게 단점이야.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그 왜곡이나 손상이 발생한 이유가 얘 용량을 줄이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불연속적으로 바꾸면서. 용량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복사랑 편집 쉬워요. 정보 전달, 전송 이런 것도 쉽고 재생도 편리하고요. 그래서 사용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밑에 있는 내용은 넘어갈게요. 그냥 집에서 그냥 쭉 읽어보시면 괜찮고, 관련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그림 가는 신호 A가 신호 변환기에서 신호 B로 변환된 후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A, B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되어 있는데,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을 물어봤어요. 자, 기억 보시면 가의 신호 변환기에서는 요 신호 변환기에서는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맞아, 틀려? 아날로그 낸 소리가 디지털로 변환되어서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고 있죠? 그럼 기억 맞는 거네. 자, 그 다음에 메모리 카드에는 0과 1로 구성된 이진수의 신호로 정보가 저장된다. 우리 디지털 신호 0과 1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메모리 같은 거 전부 다 0과 1로 나타낼 거야. 이진수 이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B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한다. A는 아날로그야, 디지털이야? 아날로그죠? B는 디지털이네? 그러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 일어날 거죠? 그래서 요거 기억, 니은, 디귿 다 골라주시면 돼요. 이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는 게 디지털의 단점이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문제도 같이 풀 거예요. 자, 미시세계에 속하는 특정 사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원자시계는 원자가 흡수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를 측정해서 수십억 분의 1초까지 나타낸다. 우리 뒤에 있는 내용 정확하게 몰라도 원자시계가 진동수 이야기 나왔었고 엄청 작은 단위까지 나왔던 거 기억나요? 요 정도 서술이면 맞다라고 하시면 돼요. 원자시계 나왔고 원자의 진동수 나왔고 엄청 작은 단위 나왔어. 맞겠네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원자 힘 현미경으로 흑연 표면의 탄소 원자의 크기를 측정한다. 미시세계 측정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탄소 원자의 크기 미시세계고, 방사성 물질을 이용해서 화석의 연대를 측정한다. 미시야 거시야? 이건 거시세계죠. 그래서 이거 기억, 니은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길이와 시간의 현대적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야. 자, 1번. 지구의 자전주기를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한다. 현대적인가요? 아니죠. 과거지. 1번부터 답이 나와버렸네. 2번, 나머지도 읽어볼게요. 빛의 속력이 일정함을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한다. 길이 우리 빛의 속력 가지고, 빛 가지고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정밀한 시간은 세슘 원자시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나노 단위의 물체 관찰할 때 전자 현미경. 그 다음에 위성의 위치 확인 시스템 하시면 이게 GPS야. GPS 이용해서 이동거리 측정하는 거. 현대적이죠? 자, 다음 밑에 3번 문제 볼게요. 물리량 및 기본량과 유도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켈빈은 기본량의 단위이다. 누구의 단위야? 기본량 중에서 온도. 자, 길이의 단위는 미터이다. 맞죠? 속력, 부피 등의 물리량을 기본량이라고 한다. 이거 기본량이 아니라 뭐야? 유도량. 속력의 단위가 뭔가요? 단위 하시면 미터파세클 해주시면 되죠. 시간분의 거리니까. 그 다음에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미터죠. 자, 그 다음 유도량의 단위는 기본량 단위의 조합으로 나타낸다. 지금 그렇게 나타내줬죠. 자, 그 다음에 물리량은 시간이나 온도 등을 측정해서 대상을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양이다. 측정해서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양을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옆에 4번 문제. 측정과 어림, 측정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측정 경험이 많을수록 정확하게 어림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측정 표준이란 고정된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야, 일관된 단위를 사용해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측정은 어떤 대상의 물리량을 기준이 된 양과 비교해서 수치와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이게 측정의 정의예요. 맞아. 그래서 기억이랑 지그시예요. 서술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저렇게 측정을 표현하는구나. 측정했을 때 그냥 자로 잰다 말고 저렇게 서술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다음 5번.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디지털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보다 실제 현상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맞아? 아니죠? 더 정확한 건 아날로그야. 자, 아날로그 신호는 소리, 지진파 등 자연계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신호로 물리량이 연속적으로 변한다. 맞는 말이죠.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중에서 신호를 저장하거나 재생 전송에 더 편리한 것. 디지털 신호 맞나요? 이것도 맞는 문장이네. 이해디귿. 됐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학생 A, B, C가 있고요. A 같은 경우에 어떤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를 규모라고 해. 맞아? 이게 규모의 정의예요. 규모 하시면 어떤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 B는 달 주변을 도는 탐사선에서 레이저를 쏘아서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게 미시세계에 속하는 측정 방법이래. 맞아? 미시세계를 어떻게 바꾸셔야 돼요? 거시세계로 바꿔야 되네. B는 틀렸어. 자, 그 다음 C. 인공위성이 보낸 신호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계산할 수 있어. 이거 맞죠? GPS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A랑 C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길이와 시간의 현대적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위성의 위치 확인 시스템은 미세한 이동거리도 측정할 수 있다. 밀리미터 말고 미터 정도로 생각해 볼게요. 그 정도는 측정할 수 있죠? 전자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이용하여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한다. 아니었어. 가시광선 이용하는 거 광학현미경이에요. 자, 그 다음 세슘 원자시계는 1초에 약 91억 번 진동해서 정밀한 시간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맞아요. 세슘 원자시계 이용해서 정밀한 시간 측정할 거다. 기억,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옆에 3번 문제. 200m 육상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의 속력이 10 디귿이다 되어 있어. 자, 기억. 기억은 유도량의 단위이다. 미터. 유도량 아니에요. 기본량 중에서 누구의 단위지? 길이의 단위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속력은 기본량이다. 아니야. 유도량이네. 미터 퍼 세크는 여기 디귿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적절해 보여요. 10m per s. 디귿만 골라주실 거예요.
다음에 4번. 물체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한 과정이야. 밀도 어떻게 구한다고?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할 거고요. 밀도의 정의는 뭐예요? 단위 부피당 질량. 자, 그러면 일단 가나다를 보시면 물체의 질량을 측정해요. 그 다음에 물체의 부피를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 질량을 계산해서 밀도를 구하겠대. 자, 기억. 가에서 질량은 유도량이다. 질량 유도량이야? 아니요. 질량 같은 경우엔 기본량이죠. 자, 나에서 부피는 기본량이다. 아니야. 부피 유도량이에요. 길이 3번 곱해야지. 그 다음에 다의 계산값이 물체의 밀도에 해당한다. 다에서 계산한 거 밀도 맞죠? 디귿만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가상의 신문기사이다. 항공기의 연료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적재를 해야 되는데 항공사 직원들이 실수로 파운드 단위를 썼대요. 그래서 연료가 필요한 것보다 너무 적게 적재된 거야. 그래서 항공기가 비행 도중에 연료가 부족해서 엔진이 멈췄대요.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였으면 아찔하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킬로그램인지 파운드인지 이 단위의 오류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다? 측정 표준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되려고 측정 표준을 써야 된다. 측정 표준의 필요성. 우리가 이런 사례로 이야기해주면 돼요. 자, 킬로그램은 부피의 단위이다. 아니야, 누구의 단위야? 질량의 단위이다. 자, 측정 표준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맞죠? 그 다음에 위의 글을 통해서 물리량을 사용할 때 통일된 단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측정 표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가는 돌을 이용해서 달걀의 질량을 어림하거나 측정, 나는 저울을 이용해서 어림 혹은 측정이에요. 어떤 게 어림이고 어떤 게 측정이야? 나가 확실하게 측정이죠. 저울 가지고 재고 있잖아. 가가 어림이죠. 돌의 질량 이용해서 우리가 그거랑 비교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알아보겠다라는 거야. 자, 기억. 가는 달걀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측정이 아니라 어림이죠. 그 다음 니은. 가에서 돌의 질량을 알아야지 달걀의 질량을 추정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돌의 질량을 모르면 돌보다 무겁다 가볍다는 할 수 있거든? 근데 돌의 질량을 모르는 상태로 달걀이 몇 킬로그램 정도 된다, 이거는 측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추정하려면 돌의 질량을 알아야 된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단위가 있어야 돼. 비교할 수 있는 게. 자, 그 다음에 나와 같이 특정 물리량을 도구를 사용해서 재는 활동을 어림이라고 한다. 아니죠. 이걸 측정이라고 하는 거죠. 니은만 골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어떤 게 아날로그고 어떤 게 디지털인가요? 가가 디지털이고 나가 아날로그다.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가는 불연속적이고 나는 연속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서술을 하시면 돼요. 자, 기억. 가는 아날로그 신호이다. 아니고요. 가는 끊임없이 도는 시계바늘처럼 물리량이 연속적으로 변한다. 디지털이니까 니은도 틀렸네. 그 다음 아날로그는 정보의 저장 및 전송이 디지털보다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맞아요. 이게 아날로그의 단점이야. 자, 다음 마지막이 아니네. 8번 센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센서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다. 바꿔주셔야 되죠. 아날로그를 디지털 혹은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된다. 가스 센서는 물체의 운동 변화를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 가스 센서인데 운동 변화를 감지할까? 가스면 가스를 감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운동 변화를 감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에 우리 상식 이용해서 풀면 돼요. 가스는 아닐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 그 다음에 온도 센서는 주변의 온도 변화 감지해서 전기 신호를 변환한다. 이거는 맞겠네. 온도 센서니까 온도 변화 감지하겠네. 디귿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레코드판에 저장된 정보가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회전하는 레코드판에 크고 작은 홈을 지나는 바늘에 의해서 발생한 연속적인 신호가 있대. 아날로그 신호겠죠? 연속적이니까. 자, 이 연속적인 신호가 신호 변환기에서 디지털 신호를 변환되어서 메모리 카드에 저장이 될 거래. 불연속적으로 바꾼 거죠? 기억. 바늘에 의해서 발생한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이다. 이 연속적인 신호 아날로그 맞죠? 맞지? 자, 그 다음 메모리 카드에는 0과 1로 구성된 이진수의 신호로 정보가 저장된다. 맞아요. 이진수 이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연속적인 신호가 신호 변환기에 의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한다. 맞아요. 반드시 발생할 거예요. 기억 니은. 자, 그 다음에 10번. 변환기 1번, 변환기 2번 있고요. A, B, C 있어요. A는 아날로그야, 디지털이야? 아날로그야. 그럼 변환기 1에서 아날로그 신호가 지금 디지털 신호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 다시 아날로그로 재생할 거야. 내가 결국 이거 소리를 내서 녹음해서 들려주면 그 소리는 결국 연속적으로 나올 거죠? 자, 변환기 1번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꾼다. 맞아요. 변환기 2번은 소리를 녹음하는 역할을 한다. 2번일까? 1번인 것 같죠? 그 다음에 A가 B를 거쳐서 C가 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정보가 없다. 없어? 아니야, 있어요. 지금 그림만 보셔도 이 작은 거 사라졌지? 뭐 하나 사라졌어요. 손실되는 정보 반드시 발생할 거고 기억만 골라주시면 돼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서술형은 집에서 직접 해보실 거고요. 서술형 쓰실 때 내신할 때랑 똑같이 직접 한번 써보고 답지 확인하고 답지에 있는 것도 한번 써보실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단원 정리하기는 집에서 쭉 읽으면 되고 단원 마무리 문제는 숙제로 해주실 거예요. 오케이? 단원 마무리 여기 21초까지 일단 숙제고 오늘 수업은 끝이 아니고요. 아직 뒤에 더 할 거예요, 진도.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궁금한 거 있을까요? 질문 있어요? 오늘 수업한 것 중에? 네. 괜찮아? 그거 사라지면은 어디로 가요? 뭐가 어디로 가? 정 아예 손실되는 거야. 아예 로스야. 아예 없어지는 거야. 내가 지금 말한 걸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걔를 내가 사라진 정보를 지금 새로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내가 엄청 음질 안 좋은 녹음기에 대고 소리를 녹음을 했어. 그러면 내가 말할 때 소리는 되게 음질이 좋았을 거야. 그래도 그 음질이 좋은 상태에서 음질 나쁘게 변환시키는 녹음기로 녹음해놨더니 음질이 되게 안 좋게 나와. 그러면 그 좋았던 소리들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없어진 거죠. 그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혹시 더 없으시면 이제 넘어가 볼게요. 24쪽. 별의 스펙트럼 그리고 우주의 구성 원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우리 24쪽에 나와 있는 스펙트럼까지만 할 거야. 자, 그래서 별의 스펙트럼과 우주의 구성 원소 있고요. 스펙트럼을 이용한 우주의 원소 분석 나와 있는데 스펙트럼 배운 적 있어요, 다들? 스펙트럼 언제 배웠어? 언젠가 과학 시간에 배웠어. 스펙트럼 뭔지 알아요? 자, 우리 이거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연속 스펙트럼이랑 선 스펙트럼 배웠던 거 기억나? 그럼 선 스펙트럼 언제 배웠는지 기억나? 아니야, 우리 1학년 때 배웠나? 아니야, 나랑 같이 했어. 중학교 2학년 때 불꽃 반응하면서 이야기했을 거야. 불꽃 반응, 리튬이랑 스티론튬 둘 다 불꽃 반응 일으키면 빨간색 불꽃 나타난다. 그래서 그 두 개 구분하려면 스펙트럼 분석하면 우리 나타나는 선은 다르더라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겨울방학 때 우리 같이 이야기를 했었거든. 기억나? 자,
그래서 우리 연속 스펙트럼 하시면 이렇게 끊기는 거 없이 쭉 나타나는 거 빨전속 파남보. 이걸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는 걸 선 스펙트럼이다라고 했던 기억 있을까요? 좋아요? 자, 그럼 그 기억 가지면서 스펙트럼의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빛이 분광기를 통과하면서 파장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색깔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한대. 자, 그래서 우리 들어오는 저 빛은 지금 흰색으로 보이지만 하얗게 보이지만 뭐 살짝 노란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쵸? 근데 분광기라는 걸 이 빛을 나눠주겠다는 거야. 뭐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서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나누면 빛이 어떻게 보이냐? 빨주노초 파란보. 이 색깔이 나오는 게 파장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그 파장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야. 이 색깔의 띠를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이게 스펙트럼의 정의고 지금 이 프리즘이 분광기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종류는 우리 크게 연속 스펙트럼이랑 선 스펙트럼 배웠었어요. 지금 여기에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되어 있는데 이거 합쳐서 우리가 원래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 그게 일반적이긴 해요. 연속 스펙트럼이랑 선 스펙트럼 있고 연속은 우리 알고 있는 거 끊기는 거 하나도 없이 쭉 이어져 있는 스펙트럼. 이걸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선 스펙트럼은요. 방출 스펙트럼 하면 까만 바탕에 색깔띠가 나타나는 거. 우리 배웠던 거. 요 경우를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우리 선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는데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할 거야. 색깔띠가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흡수된 파장들이 있어서 거기만 까만 선이 나올 거야. 똑같이 선이 보이죠? 선 스펙트럼으로 포함시킬 수 있고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어요? 자, 연속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있고요. 연속 스펙트럼은 모든 파장의 빛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거야.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야. 방출 스펙트럼은 특정 파장의 빛만 선으로 나타날 거야. 까만 배경에 색깔띠만 나타나, 색깔 선만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중에 파장 몇 개가 흡수가 되는 바람에 까만 선이 나타나. 연속 스펙트럼 배경에 까만 선이 나타나는 거 흡수 스펙트럼이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연속 스펙트럼은 언제 나오니? 라고 하면 광원에서 나와요. 광원은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시로 백열등 나와 있어. 백열전구 혹시 뭔지 알아? 백열전구? 그 우리 전구 중에 이렇게 노란 색깔 돼가지고 이렇게 전구 있고 여기에 필라멘트 들어있는 거. 그래서 빨갛게 이거 빛나는 전구 있죠? 그게 백열전구거든? 이 백열전구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은 그럼 어디서 나오냐? 고온의 기체에서. 고온의 기체야. 고온의 기체에서 그 기체에 포함된 그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 원소가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금속 원소들 불에 태우니까 스펙트럼 나타났잖아, 그치? 그거야. 그래서 그 원소들이 빛을 직접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파장의 빛을 내니까 방출 스펙트럼이 생성이 돼. 자,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 광원이 원래 있었고요. 이 광원에서 저온의 기체를 진할 거야. 이 저온의 기체 안에도 원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원소들이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파장의 빛만 흡수를 할 거예요. 그 파장의 빛을 가져가는 거야. 저온이라는 거 에너지가 지금 낮은 거야. 광원, 고온의 광원이 있으니까 그 에너지를 내가 가져갈 거야. 가져가 보니까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났다. 저 원소가 가져간 파장들이 사라져 있더라.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거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에서 그 원소가 직접 방출하는 거야. 고온의 기체예요.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 같은 경우 광원에서 빛이 나왔는데 그 빛이 저온의 기체를 지나면서 흡수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고온인지 저온인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 연속 스펙트럼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선 스펙트럼으로 구분을 하는데 지금 요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연속 스펙트럼,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을 좁게 방출 스펙트럼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집을 풀 때는 선 스펙트럼 나와 있으면 방출만 갖다가 풀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 문제집이나 출판사에 따라 서술이 살짝 달라져서 그런 건데 일단 이 문제집 풀 때는 선 스펙트럼 하면 방출 스펙트럼으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세 가지 스펙트럼까지 이야기를 했어. 됐어? 괜찮아? 그럼 그 밑에 별빛 스펙트럼 관측되어 있는 거 한번 볼 건데 이건 뭐냐면 별이 뭐야? 별이랑 행성의 차이가 뭐예요? 별. 빛이 나는 걸 우리가 별이라고 해? 행성이라고 해? 별이라고 해. 태양은 별이고 달은 행성이죠. 그치? 맞아요? 태양은 별이란 말이야. 그 별이라는 건 고온의 광원인 거예요. 자, 고온의 광원인데 태양의 대기가 있어 없어? 태양의 대기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태양의 대기가 있어요.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태양 주변에 대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태양에서 빛을 쫙 이렇게 뿜어냈는데 그 빛이 지나오면서 저온의 대기를 만날 거예요. 그럼 나타나는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나겠어?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야.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별에서 나온 빛이 있을 거예요. 별 자체가 뜨끈뜨끈해가지고 나오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이 별의 대기를 지나면서 파장이 몇 개가 흡수가 돼. 그래서 결국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건 흡수 스펙트럼을 관측할 수 있어요. 별빛을 분광기로 관찰하게 되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야. 왜 그렇니? 별의 표면에서 나온 빛이 있는데 걔는 연속 스펙트럼이었는데 걔가 별의 대기층을 통과할 때 대기의 원소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문장 지금 약간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내가 이거 설명할 수 있게 외우셔도 괜찮아요. 우리 이거 통합과학 다 배우고 나면 조금 더 괜찮을 거야, 이거 이해할 때는.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물리화학까지 배우고 나면 더 익숙해질 문장이긴 하거든요. 자, 별의 표면에서 나온 빛이 있었는데 대기층 통과하면서 이 대기층에 있던 원소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할 거야.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설명할 수 있겠죠? 됐죠?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 네, 대기에 원소가 붙어칠게 미안. 자, 이거 맞는 문장 골라줄 수 있으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저 흡수선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거든. 이 옆에 교과서별 자료 있는데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19세기 말에 독일의 물리학자라는데 스펙트럼을 연구를 해봤어.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 햇빛의 스펙트럼을 보면 연속 스펙트럼처럼 보여요. 연속으로 보이거든? 그래서 연속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더 발전한 기계를 가지고 좀 정밀하게 분석해보니까 검은 선이 있었던 거야. 흡수선이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을 발견을 저 사람이 먼저 했고 그래서 우리가 요 별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흡수선들을 프라운호퍼 선이다 라고도 불러요. 가끔 요 단어 등장할 수 있어요. 프라운호퍼 선이다 라고 하면 별에서 나타나는 흡수선이다 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요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방출 스펙트럼이랑 흡수 스펙트럼의 요 선 같은 경우에 리튬이랑 스트론튬 둘 다 불꽃 반응은 빨간색인데 선 스펙트럼이 달랐지. 그게 리튬에서는 항상 똑같은 선 스펙트럼이 나오고 스트론튬에서는 항상 똑같은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그 둘이 완전히 다르더라 였어요. 맞아요? 기억나? 그거야. 그래서 우리 방출 스펙트럼 원소마다 개개인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고온의 수소기체에서 방출 스펙트럼을 먼저 얻었어. 그리고 나서 저온의 수소기체를 지나게 해서 흡수 스펙트럼을 얻어보면 선의 위치가 똑같아요. 선의 위치는 방출이랑 흡수에서 똑같이 나타날 거야. 수소가 고온이 되어서 자기가 빛을 낼 때 나타내는 선이랑 수소가 저온이어서 남한테서 뺏어올 때 그 파장이랑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흡수 스펙트럼을 연구하면 저 방출 스펙트럼을 알고 있다면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을 알고 있어. 연구를 해봤어. 연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는 기체를 통과시켜 봤는데 그 흡수선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과 똑같이 나타났다면 그때 우리 이거 수소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어디다 이용할 수 있냐? 별빛의 대기를 지나면서 흡수 스펙트럼 나타난다며. 그럼 저 별빛의 대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우주 전체 스펙트럼도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우주에 뭐가 있는지도 분석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스펙트럼 관측과 우주의 물질 분포 이제 읽어볼 건데 원소마다 고유한 스펙트럼 가지고 있어요. 다 달라. 그리고 선의 세기가 강할수록 원소의 밀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원소마다 고유한 스펙트럼 가지고 있고요. 선의 세기가 강할수록 밀도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원소의 선 스펙트럼 분석해서 어떤 원소 들어있는지도 알 수 있고 어떤 원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알 수 있어. 그래서 우주 전역으로 우리가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봤더니 74%의 수소, 24%의 헬륨, 2%의 기타 물질로 이루어져 있었대. 일단 결과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뭐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얼마다? 약 3대1이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얼마라고? 약 3대1이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예요. 개수비 아니야. 질량비가 약 얼마다? 약 3대1이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면 이유가 있겠죠. 엄청 많이 나와요. 3대1이다. 오케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1이다. 이 3대1이라는 거 어떻게 밝혔다? 스펙트럼 관측해서 알 수 있었다.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 옆에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고유한 까닥 나와 있는데 원자 내부의 전자는 특정한 파장의 빛만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데 이 파장이 모든 원소에 대해서 고유하다. 따라서 방출선 또는 흡수선의 파장은 원소마다 다른 값을 갖는다 되어 있는데 이 전체 내용은 사실 우리 지금 당장 정확하게 이해 안 해도 괜찮고요. 그냥 이 방출선 또는 흡수선의 파장이 원소마다 다른 값을 갖는다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아직은. 이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 선택하시면 배우시게 될 거고 문과면 평생 뭐 정확하게 안 나올 거예요. 어차피. 됐죠? 자, 그 다음에 연속 스펙트럼 하시면 모든 파장이야. 모든 파장의 빛이 연속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선 스펙트럼 하시면 특정 파장의 빛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방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방출 스펙트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 책에서는 방출 스펙트럼만 선 스펙트럼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자,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 하시면 얘는 특정 파장의 빛만 흡수하는 거다. 자, 요거까지 설명할 수 있어요? 괜찮아? 됐어? 혹시 요 페이지에서 궁금한 거 있어요? 괜찮아? 그러면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뒤에 27쪽. 분광기로 다양한 물질이 방출하는 스펙트럼 관찰하기 되어 있는데 분광기로 뭐 여러 가지 빛을 내는 그 물체들을 관찰을 했어. 그 다음에 수소기체 방정관 되어 있는데 이거 고온의 수소기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해보자 라는 거야. 그 다음에 헬륨이랑 아르곤도 고온의 기체에서 선 스펙트럼 분석해보자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봤더니 수소랑 헬륨이랑 아르곤이랑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수소는 언제 관찰해도 이렇게 선 나올 거고요. 헬륨은 어떻게 관찰해도 이렇게 나올 거고요. 아르곤 항상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네 각각의 지문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 그래서 그리고 우리 베가와 알타이르 그리고 몇 가지 원소의 스펙트럼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거 잘 안 보이니까 책으로 한번 보실래요? 베가랑 알타이르에 어떤 원소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 여기 지금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헬륨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수소도 보이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자, 얘가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수소도 보니까 이렇게 보이네. 뒤에도 수소 보이죠? 맞아. 그 다음에 헬륨도 지금 여기 이렇게 짜잘한 선들
이거 헬륨 선들이죠. 이 뒤에 선도. 맞아요. 수소랑 헬륨이 주요 원소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별의 주요 구성 원소가 뭐니? 라고 했을 때 스펙트럼 분석하고요. 각 원소들의 스펙트럼이랑 비교해서 어떤 게 많구나, 어떤 게 많이 들어있구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의 세기가 강하다라는 거, 요런 애들 우리가 강한 선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뚜렷하고 명확하고 두꺼운 선들. 지금 수소가 많으니까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났겠지. 오케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밑에 탐구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가나다는 각각 햇빛, 백열등, 형광 등의 스펙트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햇빛에서는 어떤 스펙트럼 나타날 것 같아요? 햇빛? 연속. 햇빛이 연속? 햇빛은 연속이 아니에요. 태양이니까. 태양빛이니까. 어때? 태양빛은 저 햇빛이 사실 우리 눈에는 연속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요, 명확하게는 이거 흡수 스펙트럼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백열등은 얘가 연속이야. 그 다음에 형광등 같은 경우엔 선 스펙트럼 나타나요. 여기 위쪽에 나와 있어요. 태양은 흡수 스펙트럼, 햇빛에도 흡수 스펙트럼이다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형광등 선 스펙트럼 요것도 기억해 줄게요. 자, 그래서 가나다에서 어떤 게 연속이야? 에이, 설마 이게 연속인 건 알 거고, 그 다음에 많은 선 스펙트럼 혹은 방출 스펙트럼, 다는 흡수 스펙트럼, 요거까지 금방 할 거예요. 자, 기억에 가는 연속 스펙트럼이다. 맞는 말이죠? 니은의 나에서 저온의 기체에 빛을 흡수한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난다. 나에서. 맞아? 나는 방출 스펙트럼이죠. 방출 스펙트럼 저온 기체야, 고온의 기체야? 고온의 기체에 포함된 원소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자, 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다를 분석해서 태양의 구성 원소 알 수 있다. 다가 흡수 스펙트럼이니까 햇빛 걸 거야. 맞아? 그러면 태양의 구성 원소 알 수 있어요. 기억이랑 디귿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2번.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흡수선은 주로 고온의 기체에서 잘 나타난다. 고온의 기체에서 나타나는 거 흡수선인가요? 무슨 선이죠? 방출선. 자, 그 다음에 원소의 종류에 따라 방출선의 위치가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다 다르게 나타나야지. 태양을 간이 분각기로 관찰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아니죠? 햇빛은 연속이 아니라 흡수 스펙트럼이더라. 원소의 종류가 같더라도 방출선의 파장과 흡수선의 파장은 서로 다르다. 아니야. 방출선이랑 흡수선의 파장이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성원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주 전역에서 관측된 천체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우주의 주요 구성원소가 수소와 헬륨임을 알 수 있다. 그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죠? 3대 1이다. 요거까지 알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자료들이 요거 자료 1번 볼게요. 기억은 무슨 스펙트럼이야? 연속 스펙트럼 맞아요? 오케이, 여기. 기억은 연속 스펙트럼. 자, 그 다음 다의 요 니은 까만 선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걸 우리가 흡수선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엔 광원에서 바로 나오는 백열등 같은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연속 스펙트럼. 나는 고온의 기체에서 포함되어 있는 원소가 빛을 방출하는 거, 방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고요. 그 다음에 다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저온의 기체를 지나면서 포함된 원소에게 특정 파장을 흡수당했어. 그래서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이고, 이 까만 선을 흡수선이라고 한다. 자, 그럼 2번 문제. 어떤 전구에서 방출되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 백열등이랑 백열전구랑 같은 말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백열등은 이제 열을 내서 빛을 내는 거거든. 그다음에 다에서 관측된 검은 선은 뭐에 의해서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된다? 저온의 어떤 거? 기체. 자,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간 알맞은 말을 쓰세요. 분광기를 통해서 빛을 관찰하면 빛이 파장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이를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나누어진 세 개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방출선은 어떤 기체에 포함된 원소가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할까? 고온, 저온, 고온. 다음 3번 별빛 스펙트럼에서 관측되는 검은색의 흡수선은 빛이 별의 뭐를 통과하는 동안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된다? 별의 대기라고 해주시면 돼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서술이 어색할 수 있어요. 문장 여러분 읽어주시고 문제 많이 풀어주시면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원자핵 주변의 전자가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빛의 파장이 원자마다 고유한 거야. 파장. 그래서 모든 원자가 고유한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 우주를 구성하는 천체로부터 오는 빛의 뭐를 분석한다?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1인 걸 확인하였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 그 29쪽은요 지금 다음 주에 안 할 거고 오늘도 안 할 거고 너네 책 54쪽 한번 펴볼래? 준혁이는 페이지 54쪽에다 메모할 거라고 쓸 거예요. 29쪽 그 세미나 거기다가 써놓을 거야. 54쪽 펴주시면 여기 어딨지? 여기 있다. 여기죠. 자, 요 밑에다가 작게 써놓으세요. 페이지 29쪽 다시 읽어보기. 여기까지 하고 나서 29쪽 다시 돌아갈 거예요. 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는 전자껍질 하고 나서 읽어야지 29쪽 읽힐 거라서. 준혁이는 나중에 책 오면은 54쪽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놓으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스펙트럼 숙제는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30쪽에 1번부터 5번까지 스펙트럼만. 자, 그 다음에 32쪽에 1번부터 4번까지 해주실 거고 5번 문제는 3주차 수업 후에 54쪽 보고 29쪽 보고 나서 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뒤쪽에 보면 문제편 껴있을 거예요. 따로 떨어지기도 하나 봐요. 뒤에 문제편 있을 거거든? 문제편에 요 챕터 1부터 2까지가 규모와 기본량, 스펙트럼까지 여러분 풀 수 있어요. 4쪽부터 9쪽까지 풀면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숙제. 됐을까요? 자, 숙제 해오시면 되고 다음 주 테스트는 스펙트럼은 다음 주 테스트는 안 볼 거고요. 다음 주 테스트는 요거 2개 암기만 할 거예요. 자, 암기 테스트 잘 공부해 오시면 되고 혹시 요거 채우다가 모르겠는 거 있으면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됐죠?